안녕하십니까. 고지학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나라 내수 소비가 장기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만성적인 침체에 빠졌다, 지하실을 뚫고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몇 가지 내수 침체의 원인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우선 저축생 고령화, 다음에 과중한 가계부채, 또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산 구조, 이런 몇 가지 원인을 제가 지적을 해드렸는데, 저출생 때문에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노인 인구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래도 경제활동에 왕성히 참가하고 있는 세대가 소비도 활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아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임금도 올라봤자 찔끔 오르고, 또 자영업하는 분들은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적자 보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가계부채 원리금 갚느라고 허덕허덕 된다는 거죠. 다음에 가계자산의 거의 80%가 부동산이에요. 집 한 채 깔고 앉아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서구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주식, 채권, 예금, 금융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당연히 거기에서 현금이 창출이 되죠. 그런데 아니, 아파트 한 채 깔고 앉아 있어봤자 현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쓸 돈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요인들은 굉장히 구조적인 요인이에요. 이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면은 내수 부진, 내수 붕괴, 내수 침체,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손 놓고 있어야만 되는 거냐?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은 내수를 살릴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 집값 폭탄 돌리기를 끊어내야 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역대 뭐 진보 정부가 됐던 보수 정부가 됐던 참 쉽지가 않은데, 보십시오. 경기가 어려우면은 당연히 부동산 경기도 어려워지죠.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잘 안 돼요. 건설사들이 팍팍 쓰러져요. 그러면은 정부가 또 혈세를 부동산 경기 살리는 데 집어넣어요. 다음에 워낙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정부가 일종의 포퓰리즘이죠. 이것도 자꾸 그런 국민들의 욕망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요. 낮은 금리의 정책 자금을 신혼부부들한테 빌려주고 서민들한테 빌려주고, 그래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 끊어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사례를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먼저 한번 보시죠. 집을 다 지었어요. 다 지었는데 팔리지가 않는, 이거를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올해 3월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25,117가구예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가구가 넘고, 그 중에 25,000가구는 완전히 준공이 됐는데도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12년 만에 가장 많은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고 건설 경기가 안 좋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25,000가구의 미분양 주택 중에 82%가 지방에 소재해 있어요. 그나마 서울하고 수도권은 그래도 조금 집들이 팔리는 거죠. 그런데 지방 미분양, 악성 미분양 중에 지방 비중이 82%나 돼요. 25,000가구 중에 25,500가구예요. 그러면은 지방에서는, 지방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고용과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이런 건설사, 또 지방 건설사와 지방 건설사의 또 하청업체들, 이런 지방 토호들이 지방 정치인과 연결돼 있고 지방 언론과 연결돼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난리를 치죠. SOS를 쳐요. 정치권에. 그러면 정치권이 화답을 하죠. 정부를 움직여가지고 대책을 내놔요. 자, 다음 표 한번 보시죠. 이게 작년 2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지방경기 살리기, 지방건설경기 살리기 대책이에요. 자, 이게 2024년 말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이 5만 3천 가구, 이 중에 준공이 됐는데도 팔리지 않고 있는 주택이 17,200가구. 제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하면 2만 500가구예요. 더 늘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뭐냐? LH 아시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것도 사실상 준정부기관이죠. LH8을 비틀어가지고 악성 미분양, 지방에 준공됐는데도 팔리지 않고 있는 주택을 3천 가구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놨고요. 다음에 CR리츠라는 상품을 출시하겠다. 이미 출시가 됐어요. 그게 뭐냐? 투자자들 돈을 모아가지고 지방에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매입을 해서 임대로 수익을 내요. 일단 임대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매각을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거둬요. 그래서 임대 수익률과 시세 차익률, 그것을 모았다가 투자자들한테 나눠주는 일종의 부동산 금융상품이에요. 결국 지방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혈세를 투입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프 한번 보시죠. 부동산 신용 잔액 작년 말 기준으로 1993조예요. 이게 뭔 얘기냐? 개인하고 기업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빌린 돈이 1993조라는 거예요.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개인과 기업의 전체 대출의 딱 절반이에요. 50%. 절반이다. 개인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얻는 거. 기업들이 자기 사옥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 사옥을 짓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면서 대출을 일으킨 거. 이런 것들이 합쳐가지고 1993조라는 거죠. 엄청난 거죠. 매년 100조씩 늘고 있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2.3배가 늘었어요. 부동산 신용이. 이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생산적인 분야로 가야 될 돈이 땅과 건물에 묻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니 반도체니 배터리니 자율주행차니 로봇이니 바이오니 이런 지금 그 세계 여러 나라들과 우리가 경쟁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미래 먹거리에 투자할 돈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쪽으로 흘러가야 될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야 될 돈이 토지와 건물에 절반가량에 묻혀 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 다음 그래프 하나 보시죠.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통계청 자료고 2023년 자료인데 2023년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의 78.6%가 부동산이에요. 대부분 그냥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예요. 가계 자산이 평균 5억이다 그러면은 그 중에 4억이 그러니까 집 한 채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집값이 좀 높은 거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또 집값이 낮은 거고 어쨌든 78.2%가 부동산으로 가계 자산의 82%가 부동산이다. 근데 OECD 평균은 52.9%예요. 그리고 미국은 28%, 일본은 37%, 영국은 46%.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들은 금융자산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예금으로 가계자산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현금이 창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사실 역대 정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가계부채와 부동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산업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돌리겠다. 어느 정부나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막상 경기가 나빠지면은 재정을 부동산 경기 살리는데 꼬라박는다는 거죠. 그 결과가 결국 지금과 같은 거품 집값을 초래한 거고, 서민들하고 신혼부부, 청년들한테 과잉, 영끌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쓸 돈이. 내수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내수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가게나 기업이 왜 돈을 빌려서라도 부동산에 투자하냐? 부동산의 장기 수익률이 다른 것보다 낮다라는 경험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정책자금, 사실상 세금이거든요. 혈세를 이렇게 저리로 막 뿌리면서 집 사라 이렇게 외치고 건설사를 어렵다고 아우성 치면은 이 건설사도 살리는데 돈 쓰고 이럴 게 아니고, 이 구조적으로 집값은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의 집값은 거품이고 집값은 꺼질 수밖에 없다. 라는 식의 투기 심리를 종식시키는 그런 노력을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 대표적이죠. 부동산 감세. 강남에 수십억, 수백억 부자들 종부세 깎아주고 보유세 깎아주고 그런 거액 자산가들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 건설사들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중장기적으로 나라의 미래, 국민들 전체 이익을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금융을 손봐야 돼요. 지금처럼 사실 은행들이 제일 손쉽게 돈 버는 게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가게가 망해가지고 돈을 못 벌어도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 값어치 100% 쳐줍니까? 무슨 LTV니 온갖 제도를 통해서 40%, 50%만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20, 30% 떨어져도 은행들은 이런 한푼 손해를 안 보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은행들이 땅 짓고 헤엄치기식 돈벌이 하지 않도록 은행에 우리가 예금한 돈들이 생산적인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금융정책을 바로 잡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과학 유튜브 채널 크루츠게자트, 아주 최근에 화제가 됐죠. 무려 1240만 명이 이 컨텐츠를 봤는데 제목이 South Korea is over. 대한민국은 끝났다예요. 제목이. 대한민국은 끝났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노인만이 가득한 회색빛 도시, 유령 도시, 생산 인구의 감소, 생산성 감소, 이거는 불과 멀지 않은 시기에 닥칠 대한민국의 확정된 미래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세 재정학자죠. 한양대 전영준 교수. 이 정부의 잘못된 재정 정책 때문에 집값 폭탄 돌리기를 끊어내지 못하는 정부의 포퓰리즘 때문에 결국 부모 세대의 빚을 체계적으로 자녀 세대에게 떠넘기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자의 경제버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집값 폭탄 돌리기를 끊어내는 거 이외에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부분을 다음 고자의 경제버스에서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